이렇게 만나 뵙기 어려운 시기에 여러 존경하는 선생님들 뵐 수 있어서 참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 왕규찬 교수님의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축하드리고요. 또 이 학회를 개최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심포지움을 준비해 주신 그 김승기 주임 교수님과 그 다른 교실의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왕규찬 교수님은 퇴임 후에 국립암센터로 부임을 하셔서 여전히 늘 활기차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그 후학들을 지도하시고 또 소아 환자들을 진료하시고 연구하고 하시는 그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계셔서요. 늘 존경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연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박철기 교수님이신데요. 96년도에 그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2001년도에 이제 레지던트를 마치시고 그 뒤로 이제 서울대병원에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미국의 존스 허킨스 대학에서 연수를 마치시고 있습니다. 지금 글리오마 분야에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계속 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박철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1번 타자로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 하나 정도만 짧게 그냥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글리오마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에이지에 따라서 다양한 그 지네틱이라든지 몰레큘러 그 캐릭터리스틱스가 변하고 특성 있는 거는 다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텔로머레이즈 메인테너스 메커니즘에 대한 그 에이지에 따른 특성, 변화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많이들 이제 일반인도 아시겠지만 텔로미어, 말단 소체라고 하는 거는 노화와 관련돼서 세포의 그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안정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구조물로 알려져 있고 세포가 분열할수록 이게 텔로미어가 줄어들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하로 짧아지면은 이제 텔로미어가 이제 세포가 이제 시네센스로 빠지면서 이제 그 사멸하는 그런 순으로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유류나 다른 모든 생물체에서는 주로 이제 태어나서 디벨롭먼탈 스테이지나 이런 데에서는 이 텔로미어를 세포 분열할 때 계속 유지를 하는 그 기전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성장기라든지 뭐 이런 세포 분열이 왕성한 그 세포들은 이런 텔로미어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알려져 있는 게 이제 텔로머레이즈라는 텔로미어를 계속 이제 늘려나가는 그 엔자임을 액티베이션되는 그런 기전이 잘 알려져 있고 포유류는 대부분 이 기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상 성인이나 이런데 세포 분열이 대부분 끝난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부분 이제 그 낙다운이 되어 있는데 암 세포에서는 그 대부분의 암의 한 85%는 이 텔로머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킴으로써 무한한 세포 분열을 암세포가 하는 거를 이제 기전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서브 유닛이 터트, 이게 그 텔로미어를 이제 잘 알아채는 그런 그 서브 유닛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텔로머레이즈 말고도 이 텔로미어를 계속 이제 유지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틀어서 이제 ALT라고 하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포유류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전입니다. 다만 그 암세포 일부에서는 이 ALT 기전을 이용해서 텔로미어를 유지한다, 길이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제 암세포에서 텔로미어레이즈를 어떻게 액티베이션 시키느냐. 근데 대부분의 암세포는 터트에 문제가 생깁니다. 터트 뮤테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메실레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앰플리피케이션이 있거나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 있거나 이런 그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암세포는 텔로머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자기 생명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글리오마는 대부분 이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이 텔로머레이즈 액티베이션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ALT는 이 ATRX라는 그 지인의 그 뮤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ALT를 기전을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올리고덴드로글리마는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이 대부분이고 기전이 아이디치 뮤턴트 에스트로사이토마 계열의 글리오마들은 이 ATRX 뮤테이션이 있습니다. ALT를 주로 사용한다고 그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아이디시 와일드 타입 에스트로사이트나 글리오블라스토마 같은 경우에는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이나 그 ATRX 뮤테이션이 없는 서브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네들은 어떻게 텔로머레이즈 메인테넌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긴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거는 이제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이 있으면 텔로머레이즈 액티베이션이 될 것이고 ATRX 뮤테이션이 있으면 ALT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이퀄하냐? 그리고 이런 둘 다 와일드 타입인 경우에는 어떤 텔로머레이즈 메인테넌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연령 영아서부터 82세까지 412명의 이제 글리오마 환자들을 샘플을 모아가지고 텔로머레이즈 메인테넌스 메커니즘을 프로파일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의 글리오마의 인시던스하고 비슷하게 그 프로포션이 이제 그 프로파일링이 됐는데요. ALT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C-서클 어세이라는 방법을 썼고 텔로머레이즈 액티베이션은 그 트랩이라는 방법을 써서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를 써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C-서클이 포지티브면 ALT, 둘 다 올라가 있으면은 보스, 둘 다 확산이 되지 않으면 니더, 그리고 텔로머레이즈만 액티베이션 됐으면 텔로머레이즈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모든 연령을 0세부터 나이의 순대로 쭉 샘플을 모아서 이렇게 쭉 나이 순대로 나열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 여기 그냥 복잡하지만 여기 텔로머레이즈 메인테넌스 메커니즘만 보시면은 이 텔로머레이즈 액티베이션은 주로 이제 성인 쪽, 그리고 니더 쪽도 성인 쪽, 그런데 ALT는 주로 소아 쪽 이런 쪽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되게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과 ATRX 뮤테이션을 보면은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 주로 성인의 글리오마, ATRX 뮤테이션 주로 소아의 글리오마가 되는데 거의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이게 있으면 이게 없고 이게 있으면 이게 없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는 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다른 것들은 넘어가고 이제 서바이벌만 보시면은 이게 길수록 서바이벌이 긴 거거든요. 파란색은 살아있는 거고 빨간색은 사망한 건데 소아가 분명히 이제 쭉 보시기에도 그 플로런시스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글리오마에서 나이가 젊은 사람은 예후가 좋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예후가 나쁘다.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건데 그럼 어떤 게 어느 컷오프가 어디냐, 어디가 젊은 사람이고 어디가 나이 있는 사람이냐, 그거를 요 코호트에서 좀 몇 가지 이제 그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제일 그 극명하게 나뉘는 컷오프를 찾아봤더니 45세였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텔로머레이즈 메인테넌스 메커니즘을 봐도 텔로머레이즈 액티베이션은 주로 나이가 연령이 많은 그 그룹에서 그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었고, 이 45세를 전후로 보면은 이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서바이벌이 가장 극명하게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텔로머레이즈 메인테넌스 메커니즘에 따라서 서바이벌은 양 그룹의 나이가 45세 이상이거나 이하거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를 기준으로 보면은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가 있는 그 그룹이 양 에이지 그룹에서 좀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5세를 기준으로 이게 45세보다 낮은 글리오마 환자들은 이 텔로머레이즈 메인테넌스 메커니즘의 그 프로포션도 조금 성인과 다르고 나이 많은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고, 이 서바이벌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밖에 오늘은 얘기 드리지 못했지만 다른 그 글리오마의 지네틱 뮤테이션과의 관계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텔로머레이즈 메인테넌스 메커니즘의 이 터트 프로모터 액티베이션하고 ALT 이런 것들이 그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둘 다 그 락다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발견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듯이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과 ATRX 뮤테이션은 서로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하지만 이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이 항상 그 텔로머레이즈 액티베이션을 모두 대변하는 건 아니고 ATRX 뮤테이션이 항상 그 ALT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텔로머레이즈 액티베이션과 ALT는 서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지 않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둘 다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관계를 이제 글리오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알 수 있고요. 그 글리오마 환자의 45세 이게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프로그레스의 컷오프 에이지가 되고 이 텔로머레이즈 메인테넌스 메커니즘 클래스를 나누는 중요한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왕규찬 교수님하고 사진 둘이서 찍은 게 거의 없었는데 이거 하나 찾았습니다. 이게
2011년 9월 3일이니까 아마 신보성 교수님 10주기 성묘 가가지고 그 찍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인데 그 지금하고 좀 차이도 꽤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때 뭐하고 있어 레시피 하나 들고 날씨 좋은 날에 찍었던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왕규찬 교수님의 영예로운 은퇴를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온라인 질문이 아직 안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소아 환자하고 어른 환자에서 그 텔로메레이즈 액티베이션이 되는 메커니즘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터트나 텔로메레이즈를 타겟으로 약을 개발하는 게 가능성이 전망이 밝은 건지 뭐 그런 쪽에서 좀 예전부터 그 텔로머레이즈 액티베이션을 그 타겟으로 약이 3상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실패했는데 이유는 너무 심한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포유류 그때는 터틀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고 그냥 텔로머레이즈 엔자임을 타겟으로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셀들이 이제 그 있는 그 조직이라든지 피부 이런 쪽에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는 탈락이 됐고요. 다만 이제 가능성이 있다면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은 굉장히 캐서 스페시픽한 거니까 그거를 타겟으로 해서 요새 나오는 뭐 크리스퍼라든지 이런 그런 걸로 타겟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프로모터 리전이라서 메틸레이션도 있고 이 프로모터 넌 코딩 리전에 크리스퍼로 고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난제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또 기술이 발전되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박철기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균관의대 남도현 교수님이신데요. 그 남도현 교수님 뭐 잘 아시지만은 서울대를 88년에 졸업하시고 레지던트를 마치고 펠로우 특히 그 우리 소아병원에서 첫 번째로 그 전담 펠로우를 하셔서 지금 굉장히 활발한 리서치를 하고 계신데 그 활동의 기초가 소아병원 펠로우 할 때 만들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MD 앤더슨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지금 뭐 네이처를 비롯한 우수한 논문을 계속 내시면서 또 회사도 차리셔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유원 교수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왕유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8년도에 그 에임드 바이오라고 삼성병원에서 스핀오프한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대표이사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회사도 만들고 뭐 했었던 이 전체 일들을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왕우찬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신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레지던트 때인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쓴 케이스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션트 인펙션으로. 근데 왕 선생님이 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내가 이런 논문을 쓰는데 재미가 있다라는 걸 처음 느꼈었던 그런 페이퍼였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1년 동안,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이제 소아 펠로우를 했었었는데 제가 퍼브메드를 이렇게 쭉 봤더니 5편을 제가 이제 썼더라고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제가 준비를 하고 왕유찬 교수님께서 이 페이퍼를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을 했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페이퍼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10개월 동안에 제가 서정선 선생님 랩에 가서 DDR-TPCR이라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드밴스드된 테크놀로지로
메줄로블라스토마하고 그다음에 그 환자 세레벨럼 벌미스를 이렇게 수술할 때 리섹션 했었던 걸 받아서 주인이 뭐가 틀린지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슈 페이션트 딜라이브드 티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프랙티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펠로우를 마치면서 나의 롤 모델은 우리 왕청 교수님을 삼고 내가 평생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이제 삼성으로 옮기면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랩을 만들고 처음에 했었던 일이 바이오뱅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바이오뱅크를 만들고 왕쌤 방에 가면은 이렇게 그때 3.5인치 디스크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쌓아놓으셨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논문하고 그 당시 이제 매드라인 서치해가지고 그 스토리지 해놨었던 것들을 제가 보면서 공부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고요. 삼성에 와서 처음 한 일들은 뭐냐면 테크니션 하이어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쌤 그 실험실에 당시 이제 간호사셨는데 파트타임을 하시면서 이 칙 엠브리오 스터디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임상의사가 연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연구실을 이렇게 메인테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테크니션을 뽑았던 일이고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그 펠로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서울대에서는 한 그때 500만 원 정도면 큰 돈이었는데요. 그 300만 원인가 500만 원 그 그랜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랜트를 이제 각 선생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 서너 편을 한번 써봤는데 어떤 때는 그 마감 날에 맞추느라고 쓰다 보니까 새벽까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내용을 쓰는지도 잘 모르고 그 그랜트를 썼었던 게 그 이후에도 계속 인트라뮤럴 펀드나 가버먼트 펀드를 많이 썼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기억이 남는 일들은 왕쌤께서 이제 저를 굉장히 많은 병리과 선생님이나 베이직 리서처를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 10개월이지만 그래서 야 의사는 혼자서 연구하는 건 힘들다. 누군가 엑스퍼티스를 쉐어를 해야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배워서 일을 진행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내가 왜 연구를 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가장 큰 그 이유는 내가 보고 있는 환자의 그 서바이벌을 늘리기 위해서 또는 지금 현재 그 솔루션이 없는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그 언맷 메디컬 니즈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것들을 왕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왕쌤께 평생 할 수 있었던 일들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병원에 와서는 이런 캔서 스템셀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환자를 잘 트랜슬레이션하고 이게 그 환자의 예후나 치료에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델을 통해서 어떤 약을 치료를 하면 이 뇌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고 특히 그걸 해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치료를 한 후에 어떤 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변화 그 타겟을 어떻게 찾을 건지 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선 한 십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실험이라는 게 연구라는 게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니라 한 10년, 20년을 해야지 조금씩 발전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하고 솔루션을 만드는 일들이 그냥 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디스럽티브한 이노베이션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빅데이터하고 치료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해서 치료제가 없는 환자들한테 바로바로 치료제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안을 했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는 많은 이제 어프리시에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이 샘플들을 무료로 저희가 스크리닝을 해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스크리닝 외에도 튜머는 굉장히 그 헤테로지너스하기 때문에 그 헤테로지너스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립암센터에 이제 유원 선생님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 프로테인 레벨에 있는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프리리미너리 데이터와 그리고 그 면역 세포들이 이제 뇌종양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그 면역 세포를 캐릭터라이즈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의사가 환자와 같이 환자의 샘플을 통해서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일들은 97년도에 제가 10개월 동안 왕쌤하고 펠로우를 하면서 했었던 그 일들의 지속이 되었고, 실제로 그런 이유에서 굉장히 저의 인생의 한 각도를 한 2, 3도를 이렇게 바꿔주셨고, 지금 그 바뀐 정도가 굉장히 많이 커서 다른 신경외과 의사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왕규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남도영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플로에서 코멘트가 계시면, 예, 김승기 교수님. 그 코멘트보다는 사실은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이제 남도현 선생님 뭐 소아 1호 펠로우시긴 한데 그 사이에 이제 온콜로지 쪽을 열심히 하셔서 그쪽으로 가셔서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신 다음에 소아를 잊지 않고 소아의 그런 뇌종양, 힘든 뇌종양에 대한 거를 그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하는 거는 소아에서 종양을 채취하면 그 종양을 에임드 바이오에 보내고 거기서 이제 드럭 스크리닝을 해주고 하는 과정을 그 그냥 프리리미너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를 잊지 않고 또 많이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 뭐 다른 그 소아 하시는 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남도현 선생님께서 아마 소아 뇌종양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것 같으니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도영 교수님, 그 혹시 이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 이 이제 FDA 승인을 얻어서 실제 임상에서 쓰기까지 대충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실 것으로 이게 원래 생각이 되십니까? 뭐 기존에 있었던 그 테크놀로지가 아니어서요. 임상에 적용을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오프레이블로 적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회사의 자회사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그 회사는 이제 오프레이블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 그 FDA FDA 어프로브 되는 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의 약물하고 하나의 다이그노스틱이 아니라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걸 합쳐서 아직 그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 룰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진행 중. 예, 한 5년 네. 뭐 이렇게요. 지금 이제 병원에서는 우리 최정원 선생님이 그 테모졸로마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드럭 스크리닝하는 거는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임상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나영신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 아산병원 신경외과 나영신입니다. 서울대학교 뉴로서저리 업데이트 30일에 축하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존경하는 왕규찬 교수님
명예로운 퇴임을 기념하는 또 학술 대회로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깊습니다. 왕규찬 교수님은 저 개인적으로도 큰 배우고 많이 배우고 도움을 받았지만 또 국내외에서 저희 소아신경외과 학회에 그 세 분 교수님이 주출도를 오신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큰 기둥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세 분의 그 파이오니어들의 뒤 따라가는 저희들의 후학들을 잘 이끌어 주셨고 저는 뭐 왕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사부님이 국내외에서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그 소아신경외과 학회가 저희의 그 회원 숫자나 이런 그 거기에 비해서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계셨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서전 사이언티스트로서의 가장 제가 보기엔 존경할 만한 롤 모델을 하셨고 또 나중에 이제 저희 교육자로서 많은 티칭을 해주셨고 항상 많은 그 티칭 프로그램에서도 렉처러로 활동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피지훈 교수님 서울대학교 지금 부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저희 신경외과 학회에서 지금 뭐 가장 또 기둥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피지훈 교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실 거는 Satellite Lesion of Disembroplastic Neuroepithelial Tumor입니다. 피지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피지훈입니다. 오늘 저희 왕규찬 교수님의 퇴임을 좀 늦게 저희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왕규찬 교수님께 이제 소아신경외과 의사로서의 거의 모든 걸 다 배우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따가 제가 또 다른 얘기, 특히 뭐 사이언스에 대해 배운 이야기 이런 것들은 또 드릴 기회가 있어서 오늘 종양 세션을 맞아 종양에 대해 제가 배웠던 가장 큰 가르침은 아주 제가 전공이 어린 시절에 왕 교수님 수술을 들어갔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수술로 기억합니다. 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피가 많이 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왕 선생님께서 지혈하고 종양을 제거하고 계셨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그때. 근데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얘한테 줬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혈을 하고 종양을 제거해서 수술을 마치셨는데 그때는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우리 스승님의 연세가 지금 제 나이와 비슷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종양 수술을 하거나 할 기회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이 악정고투하는 전진도 안 되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스승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종양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수님 은퇴하시고 교수님의 지금 빈자리가 많이 느껴져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몇 번 학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조금 연장선인데요. 이 로그레이드 글라이오마에서 저희가 보면 수많은 종양들이 있고 좀 복잡한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로그레이드 글라이오마는 자꾸 새로운 엔터티가 생기고 있는데 DNET가 아마 그 가장 프로토타입의 병이라고 생각됩니다. 멀리그넌트 포텐셜은 굉장히 낮고 에필렙토제닉 포텐셜은 큰 그런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RI에서 아주 특징적 소견을 보이고 이게 인핸스 안 되는 작은 코티칼 매스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보면 마진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양상을 보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DNET의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수에서 이 안쪽에 작은 세틀라이트 노듈을 갖고 있는 걸 보았는데요. 몇몇 논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글라이알 노듈이 있다 이런 언급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T2에서 하이로 보이는 작은 점이고 중요한 거는 메인 매스랑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매터의 틈을 타고 항상 메디알 사이드에 존재합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항상 안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지컬 뷰에서 보면 메인 매스를 다 떼고 화이트 매터가 보이는데 소노를 보면 안쪽에 노듈이 보이고 화이트 매터를 자르고 들어가면 안쪽에 튜머 티슈가 보입니다. 처음에 이게 진짜 튜머인가 궁금해서 뭐 프로즌도 내보고 했는데 튜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틀라이트 노듈이 있을 때 화이트 매터를 자르고 들어가서 제거하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화이트 매터를 자를 때 어떤 위크니스나
아니면 옵틱 레디에이션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침범할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어린이 병원에 대부분이 이제 우리 조병규 선생님, 왕규창 교수님 소셜하셨던 환자들인데요. 이 그 환자들의 아웃컴을 보면 새틀라이트 리전을 다 제거한 경우하고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 튜머 컨트롤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확인할 거예요. 보면은 이 환자는 옵틱 레디에이션에 작은 노듈이 있던 환자인데 메인 인슐라에 있는 메스를 다 제거한 뒤에 옵틱 라디에이션에 있는 메스가 스물스물 자라서 4년 뒤에 리커해서 다시 수술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시저 컨트롤도 영향을 받는데 다 제거한 새틀라이트 리전까지 다 제거한 환자군에서도 시저 컨트롤 레이트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게 그냥 튜머가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새틀라이트 리전이 존재한다는 건 그 튜머 주변에 티슈들이 전부 다 디스플라스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증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환자는 DNET라고 생각하고 수술했는데 보면 이렇게 새틀라이트 리전도 안쪽에 옵틱 레디에이션 안에 들어있는 환자인데요. 그래서 다 제거를 하고 보았는데 DNET는 아니고 패솔로지상에 그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로그레이드 글라이오마다 익스트라 벤트리큘러 뉴로사이토마로 최종 결론은 났지만 지금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환자는 NTRK2 퓨전이 발견됐기 때문에 NTRK2 퓨전 로그레이드 글라이오마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환자. 그래서 DNET뿐만이 아니라 다른 로그레이드 글라이오마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DNET 수술을 할 때 이 메인 매스하고 새틀라이트 리전을 하나하나 따로 조직 검사에 내고 패솔로지를 구한 다음에 하나하나 시퀀싱을 해서 그 뮤테이션 프로파일이 동일한가 아니면 서로 다른가를 일단 검증해 보고자 했습니다. 했을 때 새틀라이트 리전도 역시 튜머인 거는 맞고요. 일부는 튜머가 아닌 조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조직의 함량에 따라서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었던 메인 매스와 새틀라이트 리전 전부에서 동일한 FGFR1 뮤테이션, 같은 알릴의 뮤테이션이 발견되어서 이 리전들은 전부 다 동일한 온코제닉 드라이버를 쉐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케이스랑 아까 NTRK2 뮤테이션 퓨전이 있는 EVN을 같이 검사했을 때 두 케이스에서 DNET의 메인 온코제닉 드라이버인 FGFR1 뮤테이션이 발견되었고 뮤테이션은 메인 매스랑 새틀라이트 리전이 전부 동일한 뮤테이션을 쉐어하였습니다. 그리고 NTRK 퓨전이 있던 환자도 역시 메인 매스랑 새틀라이트 리전이 동일한 퓨전 트랜스크립트를 쉐어하고 있는 걸 보아서 이 병변들은 같은 뮤테이션으로 발생한 병변들이다라는 걸 확인하였고 최근에는 이 엑섬 시퀀싱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이 뮤테이션 프로파일을 가지고 얘네들의 기원을 시간 순서상으로 어느 게 먼저 생겼나를 찾아볼 수 있는 필로제네틱 어널리시스가 비교적 많이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이걸 보았을 때 수많은 새틀라이트 리전과 메인 매스들을 보았을 때 메인 매스가 먼저 생기고 새틀라이트 리전이 퍼져서 생긴 게 아니고 오히려 새틀라이트 리전들이 더 먼저 발생하는 그래서 사실상 이 매스들이 주 매스랑 짜잘한 매스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한 것은 이게 DNET라는 것이 생길 때 이것은 일종의 디벨롭멘탈 튜머이고 튜머가 생긴 다음에 주변으로 이런 게 퍼지는 과정이 아니고 애초에 FGFR1 뮤테이션을 가진 어떤 기원, 앤세스터 셀이 생기고 그 셀에서 이 디벨롭먼트 상의 그 FGFR 포지티브인 셀들이 퍼져 나가면서 멀티포컬하게 독립적으로 튜머가 발생한다를 서포트하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새틀라이트 리전을 포함한 주변의 자이러스를 전부 다 제거하는 방향으로 수술이 진행돼야만 이 시저 컨트롤이 되지 않겠는가.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이 노말 코텍스에서 뮤테이션이 있는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FGFR1 뮤테이션이 온코제닉한 포텐셜은 확실히 있는데 그게 에필렙토제니시티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지금 추가 연구로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질문은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디스커버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DNT가 이게 이제 아주 그 low potential of growth이기 때문에 사실 레지듀얼이 좀 남아 있어도
제거를 잘 안 하는데 선생님은 레지듀얼이 좀 남아 있을 때 그게 세덜라이트든 아니든 간에 그다음 스트레이티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DNET는 처음에 그 나우마 듀포트가 보고하였던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게 남아도 아무 상관없고 리커 레이트가 아주 낮다라고 보고가 되는데 2000년대 이제 2010년대부터 나오는 페이퍼들에서는 이게 리커 레이트가 낮지 않다 이런 페이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페이퍼가 다 떼지 않았을 때 50% 이상의 리커 레이트를 보이고 재수술 확률이 아주 높은 종양이다. 물론 이게 막 퍼지고 그래서 환자가 사망하지는 않는데 이 리커 레이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게 알려져서 예전보다는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일단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이제 남았을 때가 문제인데 저런 세틀라이트 리전은 사실 제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피라미달 트랙 같은 데 박혀 있으면 사실 그걸 째고 들어가서 뗀다는 거는 좀 리스크가 높다고 보고 결국은 좀 롱텀 팔로우를 하면서 자꾸 자라서 어느 매스를 이루면 제거하는 스트러티지를 쓰는데요. 가능하면 처음 수술할 때 최대한 많이 제거하는 게 일단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김동숙 교수님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최종원 교수님이시고요. 그 서울대학 졸업하시고 서울대학에서 펠로를 마치시고 현재 삼성병원에서 지금 조교수로 열심히 그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희 오늘 강의할 제목은 감마나이프 라디오 서저리 for pediatric population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삼성의료원의 최정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저희 왕규창 교수님의 은퇴 자리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제가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감마나이프 서저리에 대해서 소아 환자에 대해서 감마나이프 서저리에 쓴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펠로 때 소아 어린이 뇌종양 환자를 보다가 제가 병원을 옮기면서 이제 성인 환자를 주로 보게 되고 감마 나이프를 조금씩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감마 나이프를 하면서 이제 느낀 바로는 이 감마 나이프는 이 뇌종양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다. 그래서 소아 환자에도 조금만 더 널리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아픈 어린이한테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감마 나이프 서저리는 브레인 튜머에 있어서 필수적인 치료 방법이고 하지만은 이제 저희 뭐 소아 뇌종양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감마 나이프에게 비교적 덜 인기 있는 치료법이어서 잘 선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아 뇌종양 환자에서 감마 나이프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별로 굉장히 드뭅니다. 마음 잡고 보면은 거의 반나절 만에 감마 나이프 소아 뇌종양 논문을 거의 다 리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리포트된 보고된 연구 결과도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병원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감마 나이프를 이제 사실은 다 병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보시면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00대를 넘게 하게 되었는데 소아 환자는 감마 나이프 한 개수가 2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0년간 보면은 전체적인 개수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은 소아 환자의 감마 나이프 개수는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소아 환자에 저희가 뭐 뇌종양 환자가 이제 뭐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최근에 역시 은퇴하신 신은진 교수님께서 혼자서 정말 소아 환자를 많이 돌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아 환자에서 감마 나이프는 그렇게 널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토탈 이제 작년까지 데이터인데 15,000대 정도를 이제 그 감마 나이프를 시술을 했는데 그 중에 소아 환자는 291대 약 2%도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 대부분의 환자들은 주로 이 감마 나이프의 효과가 좋은 AV 환자에 대해서 치료가 되었고 소아 뇌종양 환자는 겨우 113명에 대한 환자에서 감마 나이프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뒤에 있어가지고 앞 내용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감마 나이프에 대해서 이 언급된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의 수준은 사실은 잘 디자인된 논문은 전무합니다. 대부분 케이스 시리즈, 뭐 케이스 리포트 정도의 수준이고 대표적인 논문에 대해서 연구된 논문을 이제 언급해드리면은 글리오마에 대해서 감마 나이프를 하니 뭐 롱텀 팔로우를 해보니 튜머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한 약 이 정도의 83%까지 유지가 잘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 잘 컨트롤되고 있지만은 이제
이 컨트롤되지 않은 환자군을 보게 되면은 주로 역시 이 매스 사이즈가 큰 환자에게서는 이제 효과가 떨어지더라.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에 나왔던 이 증례이고요. 그래서 필로시틱 아트로사이토마인데 당연히 리오피를 먼저 고려를 해야겠지만은 보호자가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감마 나이프를 했더니 결과가 좋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 내기로는 감마 나이프 서저리가 레지듀얼이나 또는 재발한 글리오마에 있어서는 효과가 좋으니 한번 고려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 나쁜 아웃컴은 이제 튜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제 그 효과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스틱 아스트로사이톰에 대한 연구이고 비슷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시스틱한 포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컨트롤 레이트가 좀 떨어지고, 역시 그 볼륨이 작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이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 감마 나이프 서저리에서 사이즈에 대한 개념은 이제 그 분할 치료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아에 있어서는 분할 치료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크레니어 파렌지오마에도 역시 이 롱텀 그 팔로업을 해보면은 약 5년 뒤에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이제 73% 이른다. 뭐 이렇게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뭐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튜머 사이즈 작은 경우에 컨트롤 레이트가 좋고, 그래서 라디에이션 도즈는 13g 이상을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크레니어 파렌지오마가 이제 그 해부학적인 위치상에 라디에이션을 충분히 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옵틱 키아즘 부위에는 8g 이상을 주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할 치료가 이제 필수적인데, 저희 병에서 이제 치료했던 예인데, 이 환자는 이제 그 14세여서 그나마 불안할 치료가 가능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 이제 여기 보면 옵틱 키아즘 부위 주변으로 이제 레지듀얼 매스가 이제 남아 있어서 업프론트로 바로 이제 감마 나이프 서저리를 했고, 롱텀 팔로반이 컴플리트 레미션된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펜디모마도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증례인데, 이제 보면은 이제 에펜디모가 있었다가 이제 수술을 했고, 이분은 양성자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지나서 이제 보니까 다시 여기 트리제미널 너브 지나가는 쪽으로 해서 리커된 소견이 보였는데, 감마 나이프를 하니 잘 컴플리트 레미션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펜디모마가 이게 라디오 레지던트한데 이상하게 감마 나이프는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에 관한 건데, 사실 뭐 사코마, 뉴로블라스토마, 브레인 메타 소아에서 가끔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브레인 메타에 대한 소아의 브레인 메타에 대한 이 감마 나이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서칭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최근에 나온 리뷰 논문이 있는데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성인에서는 사실은 이 브레인 메타 환자는 이제 뭐 뉴로코그니티브 디스펑션이라든지 아니면 홀브레인 알치를 하지 않고 감마 나이프만 해도 디스턴트 브레인 메타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브레인 메타에 있어서 감마 나이프 치료가 성인 쪽에서는 치료 가능하면은 홀브레인 알치를 하지 않고 감마 나이프가 이제 대체된 것처럼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 소아 환자에서도 역시 브레인 메타 보이면 감마 나이프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소아에서 감마 나이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뭐 감마 나이프를 위시한 뭐 모든 방사선 치료에 해당되겠죠. 딱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방사선을 하게 되면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세컨더리 튜머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모야모야 신드롬 같은 바스큘로패스가 생길 수가 있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RT를 한 후에 이제 IQ가 평균보다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감마 나이프는 굉장히 국소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뉴로코그니티브 펑션에 크게 전혀 뭐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컨더리 튜머는 마찬가지로 감마 나이프도 역시 생길 수는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저희 병원 정례이고, 감마 나이프를 했더니 이 친구는 이제 GM이 생겼던 환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다른 이제 고식적인 이제 RT에 비교하면은 롱텀 팔레보면 1.25% 정도에서 이제 세컨더리 튜머가 발생하는데, 라디오 서저리 같은 경우에는 0.04%에 불과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모야모야 신드롬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제 바스큘로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RT를 하게 되면은 이제 100% 정도의 확률로 더 높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아니 100%가 100배 이제 확률로 더 높아진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감마 나이프는 이제 직접적으로 혈관 주변을 라디에이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감마 나이프를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뭐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이 치료 모달리티인데 소아의 특수상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저한테 이제 감마 나이프를 가르쳐 주신 이정일 선생님께서 주신 슬라이드고요. 제가 이걸 발표를 한다 해서 슬라이드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소화를 하게 되면 결국시 이제 제너럴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하나는 이제 스컬이 낮기 때문에 그 렉셀 프레임을 고정할 때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감마 나이프 이런 프로세싱 자체가 이제 세데이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사이코틱 트라우마를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흔히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마 나이프 프로세싱의 이제 전반적인 걸 대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최신 모델은 아이콘 모델이고, 아이콘 모델이 기존 모델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제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 모션을 움직임을 감지해서 이 틀을 고정 없이 이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새로운 기능이 이제 추가됐다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적외선 카메라로 환자의 움직임을 마스크로 환자를 고정시킨 다음에 이 적외선 카메라 환자의 움직임을 이제 감지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허용 범위 내에 외에 벗어나는 이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에는 이제 라디에이션이 이제 중단되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플로우는 되고, 결국은 이제 달라진 게 이런 마스크를 제작해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 치료하는 모습이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소아에서는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소아에서 이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이제 그 세데이션을 인투베이션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갓난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스크 방법을 이제 거의 적용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보고에서는 소아환자도 이렇게 마스크 시도했다는 보고는 있는데, 역시 어느 정도 큰 어린이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이고, 갓난아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예전의 방법 그대로 이제 고정을 한 다음에 렉셀 프레임을 고정을 하고 고식적인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전신 마취가 필요하게 되고, 아주 갓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정, MR 촬영, 치료기까지 전 과정을 이제 다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 어느 정도 좀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MR 촬영까지만 전신 마취를 하고, 치료 과정에는 좀 깨워놓고 보호자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좀 치료를 마칠 수 있게 지지를 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고정하는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그냥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6학년 정도의 아이를 한번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냥 수술을 하지 말고 그냥 너무 늠름해 보여서 이렇게 그냥 국소 마취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감마 프레임을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정도까지 아무리 늠름해 보이고 이게 6학년 정도 되더라도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이제 전신 마취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사이코틱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하는 과정은 뭐 중고등학생 이후로 이제 로컬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신 마취해서 이제 하는 이제 감마 나이프를 예, 알겠습니다. 모습이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치료 과정을 이제 깨워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계속 이게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야 치료 잘 받고 있다, 다 끝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신 마취 결국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할 건지 아니면 포프풀로 약간 세데이션 시킬 건지 기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저희 병원은 이제 그냥 인투베이션을 해서 제너럴 마취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세데이션을 그냥 했을 경우에는 이제 호흡 곤란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게 프레임을 세운 상태에서는 인투베이션이 굉장히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전신 마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컬 고정하는 것도 역시 문제이고, 저희 뭐 소아하시는 선생님은 익숙하겠지만은 소아를 잘 하지 않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렉셀 프레임을 고정하다가 스컬 프랙처가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역시 또 이게 사이코틱 트라우마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굉장히 좀 감마 나이프 대부분의 병원에서 감마 나이프 자체의 무게 때문에 다 지하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우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환자 뭐 그런 과정인데, 적절한 이제 뭐 세다티브를 쓴다든지 아니면 치료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같이 있는다든지,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핸드폰을 줘라. 이건 유튜브 같은 건 이제 그런 걸 치료해라. 유튜브 같은 걸 보게 지정하게 그냥 맡겨둬라.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이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논문까지도 있고요. 크라운 닥터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잘 불안해하지 않고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논문까지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복장으로 이제 치료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생각했는데 이제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굉장히 투박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뭐 아이언맨이 아니죠. 캡틴 아메리카처럼 이렇게 약간의 좀 디자인만 바꾸면은 이제 애들이 좀 조금만이라도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린 간만알편은 그동안 이 신경외과 선생님께 좀 약간 좀 무시되어져 있지 않나라는 그 치료 모델 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료가 잘 되고 특히 이 레지듀얼 튜머라든지 재발한 튜머에서는 굉장히 강한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아의 특수상에서 굉장히 고려할 사항이 많고 사실 우리가 소아 환자 하면 간만알센터 한 명 잡으면은 성인 5명 정도의 노력과 시간과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쓸 게 많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에서 감사드리고 여기 왕규찬 선생님 계시고 이게 저가 여기 있고 여기 김승기 선생님 계시는데 왕규찬 선생님은 저에게 뭐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참 많이 보여주시고 항상 솔선수범하셨던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연 저분과 같은 교수님 또는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항상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비슷해지려고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예로운 은퇴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질문이나 코멘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